지금부터는 어떻게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지 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어려운 일일 거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하면 좋을 것들을 찾아놨어요. 정서를 조절해보자. 절망편입니다. 일단 나를 비난하는 거. 자기 비난을 하는 이유는 자기 비난을 할 때 기분이 살짝 나아진대요. 자해를 하는 것처럼. 근데 자기 비난은 결국에는 좋은 정서 조절 기법이 당연히 되지 못하겠죠. 두 번째로는 날 비난하지 않고 타인을 비난해. 남을 비난할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서가 조절되지 않고 또 분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정서 조절 기법이 아닙니다. 타인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거. 저 이거 너무 잘하거든요. 특히 저랑 되게 가까운 가족들한테 정말 놀랍게도 많은 감정들은 표출하면서 해소가 돼요.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고 그럴 때 감정이 해소가 되는데 분노는 유일하게 표출하면 표출할수록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날 때는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릴렉스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폭식하는 거.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폭식은 좋은 정서 조절 기법이 아닐 뿐더러 살찌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토하고 굶고 이러면서 섭식 장애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음식으로 풀고 있다면 반드시 좀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정서를 조절해보기 희망편입니다. 첫 번째, 문제 행동을 하세요. 묘하게 신경 슬슬 긁는 친구가 있어. 그런 친구가 있는 자리를 그냥 피하세요.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상황과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은 정서 조절 방법이라고 합니다. 정말 심플하고도 놀랍죠? 두 번째는 내 감정을 수용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비난하느라고 더 힘들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중강의를 처음 하거든요.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는 내가 너무 미운 거야. 너무 한심한 거야. 그 감정을 느끼는 나를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아니야. 충분히 긴장될 수 있어. 나 이런 강의 처음 하잖아. 긴장이 당연히 되지. 어색할 수 있지. 라고 내 감정을 충분히 수용해 주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게 감정은 우는 아이 같다고 비유를 해요. 우는 애를 혼내거나 방치하면 더 울겠죠. 애가 더 자지러지게 울죠. 근데 우는 애를 괜찮아 괜찮아 라고 다독여주면 애가 울음이 그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도 비난하거나 구박하지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놀랍게도 그 감정이 조금은 사그라든답니다. 세 번째는 기분을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분 전환은 음주, 흡연, 게임 이러면 뭐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고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도 좋고 내가 할 수 있는 좀 건강한 기분 전환 방법들을 마련해 놓고 그거를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곁에 정말 운 좋게도 좋은 어른이나 좋은 선배가 있다면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요?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꼭 어른이 아니어도 되고 친구여도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좋아요. 마지막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고 위로와 공감을 얻는 거. 이게 정서 조절에 정말 효과가 있고 정신 건강에 제일 좋다고 모든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지지받고 지지를 나누는 거. 사실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낯간지럽고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나를 정말 아껴줄 것 같은 사람한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오늘 정말 슬펐어. 일주일 전부터 너무 외롭더라. 나 요새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이 당장은 내가 원하는 위로나 지지를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둘 거고 신경을 쓸 거고 그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정서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재밌게도 여러분 사람이 안길 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사람의 뇌가 참 똑똑하면서도 멍청해서 내가 나를 안아줘도 남이 나를 안아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외롭거나 불안할 때 나를 이렇게 한번 꼭 안아줘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훨씬 기분이 나아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너무 위급할 때 합니다. 웃기잖아요. 이렇게 자기 안고
괜찮아 이러는 거 정말 웃긴데 위급하면 효과가 있어요. 위급할 때 한번 해보세요. 뭔가를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꿀팁들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 2개 다 하고 있고요. 여력이 된다면 2개 다를 병행하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심리상담에 가서는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떤 제약도 어떤 판단도 받지 않고 내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나만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어요. 심리상담은 여러분, 상담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만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 심리상담사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왜 시험지만 보면 내 머리가 백지가 되는지, 왜 친구들과 자꾸 싸움이 나는지, 왜 엄마랑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는 건지,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단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상담을 받고요. 비용은 5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받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보호자분들과 한번 잘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비교적 단기적으로 나타나요. 한 2주에서 한 달 사이면은 많이 나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비용도 상대적으로 싼 편이라서 한 일주일에 약값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약물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엄마랑 싸우는데 이거 내가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내 괴로운 마음이 약만 가지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둘 다 같이 병행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여기 나온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 보셔야 돼요. 반드시 전문가 만나보셔야 되고요. 부모님한테 알리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셔서 부모님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분명히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무릎에 염증이 생겨서 정형외과에 다녀왔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그냥 전 아픈 사람인 거죠. 우울증이 있다고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아픈 사람인 거지. 효과가 있냐고요? 네. 엄청나게 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고요. 친구와 얘기하는 것과는 유의하게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내일은 나 혼자서 극복하려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일인 거예요. 제가 무릎에 염증이 생겼는데 나는 혼자서 극복해야지 라고 집에 있으면 그게 극복하는 건가요? 방치하는 거지. 그리고 걱정도 또 많이 되실 거예요. 비밀 보장 됩니다. 아무리 엄마 아빠라고 하더라도 내 상담 내용을 함부로 알 수 없고 상담사도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상담사의 윤리는 내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자한테 그 내용을 함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이 있지 않나. 나 대학 가야 되는데 나중에 취업해야 되는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일단 심리상담은 어떠한 공식적인 기록도 남지 않고요. 정신과 치료 같은 경우에 보험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지만 그걸 대학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로 상담을 받아도 될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내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해서 만 24세까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본인 지역 이름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내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 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운이 나쁘다면 굉장히 힘들게 취약함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취약한 멘탈을 그냥 타고난 사람이고 이건 마치 안경 쓰는 거랑 비슷해요. 안경 쓰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안경을 쓴 게 여러분 삶의 일부죠. 시력이 나쁜 게 여러분들 삶의 일부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도 여러분 삶의 일부지만 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안경 쓴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진 않죠. 안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의하진 않고 안경을 써더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이 제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 삶의 중심은 아니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취약하더라도 취약함과 함께 살아가고 취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차별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래요. 저는 앞으로도 창작자로 오래오래 살고 활동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힘든 일들,
어떤 개 같은 일들이 있더라도 살아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얘기하는 친구한테 일단 충분히 들어주시고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너한테 제일 도움이 될까? 네가 바라는 게 있어? 라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